특히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전면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서울시장도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반응이던데. 근데 이제 국힘 내부에서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뭐 박선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부분 재선거를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건 전형적인 정치 쇼다, 재선거 주장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관위도 선거 다음날, 다음날 새벽에 재선거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재선거 요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님 보시길 때는 어떠세요? 그럼요. 재선거를 어떨 때 할 수 있는지가 선거 무효돼야지 재선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재선거를 그럼 법을 바꿔서라도 하자라고 한다면은 굳이 또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자기들끼리도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무례한 주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요건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부에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속셈이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국힘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쟁점을 삼아가지고 당대표 지위를 더 유지하고 연명하려는 정치적인 술수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저러다가 말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장 대표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선관위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땔감을 대주는 꼴이 돼버렸다. 그렇죠. 굉장히 공감이 되던데 장도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시 현장에 이제 그 재선거가 아닌 재선거 옆에다가 부정선거라고 써 있는 손팻말을 들고 그 시위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못 봤네, 저는. 그러면서 사전투표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주장들인데,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걱정스럽죠. 누가 봐도 걱정스럽고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본인이 당대표까지 될 수 있게 한 지지 기반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음모론을 외치던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의 당원들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또 많은 숫자가 그 주장에 빠져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역시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가 소구하면서 그런 정서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최우선적인 고려일 테고 계산일 테고, 두 번째는 본인 입장에서 제일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껄끄러운 상대가 한동훈 오세훈이었는데 다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흔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본인 주장대로 재선거가 혹여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지면 더 좋겠다. 내가 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훌륭한 대표인데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또 이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좀 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선관위라는 기관 자체가 어떤 기관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다시 알게 됐는데, 선관위가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가 5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맞게 독립성도 보장을 받고 있고요. 특히 작년 2월에 이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다라는 헌재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독립성이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보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역사적 사건이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의 결과로 1960년적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 3.15 부정선거 그때 이제 선거관리를 지금의 행안부인 내무부가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선거관리를 행정부하고 좀 독립된 기관에 맡겨보자라고 해서 지금 선관위가 탄생한 걸 보면 그렇게 탄생하면서 독립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막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책임감에 비해서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 무사안일, 무능,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철밥통이 의심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 말씀에 조금만 더 역사적인 얘기를 보태자면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관위라는 걸 헌법에 처음 명시하고 출범을 시켰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이어질 때는 선관위를 또 장악을 해가지고 역시 이상하게 선거를 하는데 동원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행헌법, 현행헌법에다가 선관위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훨씬 더 강화해서 보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화의 역설인데, 민주화를 통해서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했던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 그리고 선관위, 그다음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바로 했던 여러 가지 뭐 정보기관들이나 군부, 뭐 예전에 이승만 시절에는 경찰, 뭐 이런 데들이 더 이상 그렇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를 이뤄 놓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인 권력 집단 내지는 친목 집단으로 그 변질돼 가면서 자기들 것만 챙기는 대표적인 조직이 검찰하고 선관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다 표출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하나만 좀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당시 3.15 부정선거의 결과물로 또 그거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책임을 물어서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최인규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을 했을 때 홍진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역시 구속돼서 사형 선고까지 1심에서 받았는데, 그 있다가 무기징역으로 뭐 바뀌고 어쩌고 하더니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풀려 나왔어요. 그 홍진기 씨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 아세요, 앵커? 잘 모릅니다, 솔직히. 네. 홍라희 씨는 아시죠? 네. 홍라희 씨 아버지예요. 예.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홍진기, 이병철 이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같이 사돈을 맺고 뭐 힘을 잡고 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삼성, 중앙일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불행한 현대사 속에서 선관위가 그 분리되지 않는 탄생 배경과 국민들의 기대, 또 그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만큼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선관위를 설계하면서 거기 그 공정성의 상징으로서 법관들을 이제 거기 위원장으로 시군구부터 중앙선관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그냥 일종의 바지사장처럼 간판으로만 기능을 하고, 실제 거기 이제 중앙선관위 같으면 사무총장,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임 선관위원으로 한 명밖에 없는, 그렇죠.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주도하는 조직이 됐고, 그러면 그 안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인사를 포함한 이권을 둘러싸고 파벌이 생기고, 그거를 외부에서 견제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봉쇄돼 있고,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아주 이상한 문화를 발전시켜 놓고, 사실은 이번 일 터지기 전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앵커께서는 취재해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교사들이나 그렇죠. 지방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다 떠넘긴다거나 하는 일도 없이 와서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응축돼 있던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자체 반성이나 뭐 이런 게 없이 거기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기관의 명예와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조직이 긴장하고 그런 점들, 의혹들을 한 점 없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일, 그러니까 그냥 말하기 좀 미안하지만 후진국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이었던 시절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나니까 좀 너무 참담하죠. 우리가 이러자고 민주화를 한 건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 9명 구성할 때 뭐 대통령 임명 3명하고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하는 게 견제와 균형 공정성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조직 구성이 돼버려 가지고, 뭐 그 위상에 비해서 전문성은 좀 낮고, 이번 사태도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주의 체계가 돼버리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그
정부가 나서서 뭔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야지만 선관위로 손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헌법 규정을 보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조직 구성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각급 선관위원회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을 해서 최대한 입법부가 기존의 어떤 난맥상이라도 먼저 좀 수술해서 제거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내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내 직장 하면은 그 뭐죠? 국책은행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도 그에 못지않은 시내 직장이더라라고 지금 국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또 하나 개표 결과까지 잘못 입력했어요. 예.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어떻게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에 2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가지고 일부러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병 대충 해가지고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감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을 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산이나 편성해주고 뭐 인력 채용하면 그 예산이나 해주는 정도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수사를 해보라고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갑 중에 갑인 기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개판을 쳐도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든 간에 사실 은폐하고 나중에 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 잘못됐는데요 조용히 정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했다는 게 단지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의 그런 투표용지 논란 외에도 여러 가지 실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잘하는 기관이라면 사후 처리도 매우 깔끔하고 사실은 제대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이런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너무 미진하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란 일인 겁니다.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사고는 많이 쳐봤는데 사고를 제대로 수습해본 적이 없는 무능한 무책임한 기관이라는 게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선관위에서도 보면은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집계에서 빠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렇고 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득표수가 사실은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송파구 사태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에
선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계속 파헤치면서 지금 단독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거든요. 매일 나옵니다. 거의 네, 뉴스가. 그러니까 송파구 집회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된 거잖아요. 내가 찍은 사람들이 그 찍은 표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거의 투명성을 어떻게 신뢰를 하며 특히나 K민주주의에 얼마나 쪽팔림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상당히 있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인쇄 종이 남으면 폐기하기 어렵고 또 남은 투표용지 가지고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투표용지를 60% 그동안 인쇄하던 거를 예. 50%만 인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막상 보면 송파구에서도 그렇고 50% 인쇄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남는 지역도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뭐 4만 장이 남았다면서요. 예, 남는 예. 것들이 있으면 부족한데 빨리빨리 보내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뭐 오후 4시부터 투표용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왜 60% 충분히 찍다가 50%로 찍게 됐느냐. 그 의사결정 과정도 내부에서 선관위원들이 있잖아요. 9명의 선관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 안 되고 그냥 사무총장이 정리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선관위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상당히 위원들한테 패싱을 당했고 9명의 선관위원들 중에서도 상근이 1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다들 알바하고 있는 거 파트타임.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대법관 예.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나의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와갖고 회의만 하고 도장만 찍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관위에서 보고하는 그대로 거의 패싱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네. 없으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무언의 그런 압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알려고 예. 하면 나중에 또 그 사람 또 임명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옛날 전 위원회 증언으로 의하면 조직 운영도 엉성하고 이거 좀 의사결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더니 사무총장이 편하게 지내다 조용히 나가시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조직으로서 친인척 채용하고 짬짬이 그런 조직 운영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뭐 최근에 많이 드러나긴 했죠. 친인척 채용도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일을 잘한다. 그런 변명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게 말이 됩니까? 23년도에 질타를 받았었고 와.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휴가를 언제 쓰나 데이터를 뽑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만 선거 때만 100명, 200명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내는 누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폭발한 거 아니에요. 휴가 다 쓰고 정작 예. 선거 때는 그 지방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개고생했는데 그러니까요. 동주민센터에 그런 직원들이 다 동원돼갖고 현장에서 하고 예. 실제로 이런 모든 것들의 올거나이징과 시스템을 세팅해야 되는 선관위원들은 선거 때네 바쁠 것 같다 휴가 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평소에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출퇴근만 하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유권 해석 같은 거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해도 되나요? 현수막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이런 워딩 써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유권 해석만 하고 있으니 사실은 비판하는 거는 그동안의 정치권과 그리고 선거하니까 서로의 공생관계 아니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국민들이 또 분노한 거는 예산이 갈수록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더 일을 꼼꼼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번에 투표용지 관련한 예산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라갔죠. 그러면은 투표용지의 질이 좋아진 건가요? 양은 줄어들고 어떤 이유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전북 교육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개표 잘못됐다는 게 제3투표소를 지금 결국 2번 한 거잖아요. 예. 1투표소께 제3투표가 3투표소 되고 1투표 2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알면 고쳐야 되는데 한 번 입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아니 지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바꿔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다. 예. 그러면 사후에라도 곧바로 보고해서 이 시스템을 공표되면 안 되고 예. 요거는 나중에 정정된 다음에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공표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날 현충일했다고 그럽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은 빨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6월 6일 현충일 쉬는 날이었잖아요. 6월 7일도 쉬는 날이 그러니까 늦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니, 그래갖고 이번에 또 송파구에 그래서, 부장판사가 현장 점검 가서 이 투표함 확보하려고 현장 갔잖아요. 다 치웠다고 이미. 그런데 투표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송파구에서 집회하면서 막 재투표, 재선거 막 이렇게 외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투표지와 투표함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투표를
보관할 상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서 이거는 우리 불법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웬 말입니까? 그 정도의 멘탈로 이 선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고요? 혹시나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과 선거로 선출직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혹시 나 이 선관위가 무능해갖고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을 갖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와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수장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현 체제로 그러니까 뭐 법원장이나 뭐 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관심이 딴 데 있잖아요. 그쵸. 파트타임이잖아요. 파트타임.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의 민주주의가 꼽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럼 선관위가 이런 투표에 대한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관리 노하우가 쌓이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 업데이트하고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갖고 국민의 신뢰를 딱 만들어갖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네. 전혀 안 되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자리만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민석 총리도 해체 수준의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접수가 되고 이제 나름 여야에서 첫 번째 합의 사안으로 아직 상임위 구성은 안 됐는데 국정조사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 여야가 다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검경 합동수사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자료 보존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거에 대한 신뢰 매우 중요하고 아니 윤석열이 비상계엄할 때 선관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막 핸드폰 선관위 직원 뺏고 막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예. 그 정도로 부정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 저 사람들 궤변인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은 그 부정 선거론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웬 말입니까? 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못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AI-왈 사임한 노태학 그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하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뭔가 큰 개선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다라고 AI가 말하더군요. 대법원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이 중앙선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 3인 추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명이나 추천을 할 엄청난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큰 정말 대한민국의 권력과 추천권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 구성에 있어서 3분의 1을 정말 역할을 하고 특히나 거기서 호선으로 위원장 구성하는데 대법관이 사실 선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예. 대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큰 사죄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숙고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부 요인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때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이제 잘못을 시인했는데 일부 비판을 보면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 그러니까 네.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혼란스럽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셨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해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으신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은 크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잖아요. 아직도 예. 그 자리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